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보통은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저희는 달랐죠. 엄마가 양육권을 아빠에게 넘기셨거든요. 저희 집은 평범한 중산층이었어요. 회사를 다니시던 아빠보다 엄마 수입이 훨씬 많았죠. 결혼 전부터 하시던 옷가게가 매장도 넓고 손님도 많아서 직원만 5명이었어요. 엄마는 집안일보다 밖에서 일하는 게 맞는 분이었죠. 살림이 서투르셔서 파출 아주머니에게 저희와 집안일을 맡기셨어요. 그게 아빠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거든요. 물건을 던지며 싸울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오빠가 저를 달래주곤 했어요. 저보다 3살 많은 오빠는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했지만 제게는 가장 든든한 존재였거든요. 결국 끝없이 싸우던 부모님은 헤어지셨죠. 그렇게 엄마 없이 아빠 손에 자란 저희는 얼마 전 고아가 되었어요. 저희를 키워주신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불행은 약해진 순간 한꺼번에 온다는 말이 정말이더라고요. 아빠를 잃은 슬픔도 가시기 전에 오빠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까지 받게 됐거든요. 힘들 때 진짜 내 편을 알게 된다죠. 시련이 계속되자 누가 내 사람이고 버릴 사람인지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사람 보는 눈이 없는지도 깨달았어요. 당신도 알잖아. 나 집에서 애들 키우고 살려는 거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애들은 당신이 맡아. 대신 양육비는 넉넉하게 보내줄게. 그러니까 아이들 궁색하게 키우지 마. 민수랑 민주도 이리 와서 얘기 들어. 엄마는 너희들을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다른 엄마들처럼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면서 너희들 돌봐줄 수는 없어. 엄마는 일을 해야 하거든. 대신 돈은 잘 버니까 너희 용돈은 꼬박꼬박 보내줄게. 아빠 말 잘 듣고 건강해야 한다. 엄마는 그렇게 아빠한테 저희 남매를 떠넘기다시피 하고는 가버렸어요. 어떤 핑계를 대도 그때는 엄마한테 버려졌다는 생각뿐이었죠. 엄마가 밉고 화가 나서 다시는 안 보고 살겠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문득문득 엄마가 떠오르면 애써 지우려고 노력했어요. 엄마와 이혼을 한 뒤로 아빠는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어린 자식들만 집에 둘 수 없어서였죠. 대신 가게가 딸린 집으로 이사를 해서 일과 살림을 병행하셨어요. 아빠는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셨는데 집에 딸린 가게에 사무실을 열었어요. 한때 이름 있는 회사에 다니며 실력을 인정받았던 아빠는 하루아침에 동네 인테리어 업자로 전락했지만 한 번도 그때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큰 건물을 꾸미는 것도 보람되지만 평범한 사람이 사는 가정집을 꾸미는 것도 그 못지않게 보람된다면서요. 하지만 제가 같은 업종에 몸을 담게 되니 당시 아빠가 회사를 나와 겪었을 고생이 너무도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회사라는 든든한 바람막이 없이 혼자 힘으로 일을 따내는 것부터 부품 자재를 구하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쉽고 편한 것이 없었을 테니까요. 거기다 이름 있는 업체가 아니라서 무조건 가격을 후려치는 사람도 많았을 테고 그럴 때마다 자괴감을 느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빠는 저희 남매 앞에서 그런 내색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스스로 모두 감내하셨으니까요. 당시 저는 학교 갔다 돌아오면 집이 아닌 아빠 사무실로 가곤 했어요. 거기서 아빠랑 직원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저 역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실내 디자인과로 진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비록 소규모이긴 해도 어릴 때부터 아빠 사무실에서 늘상 봐왔던 거라서
강의 내용도 쉽게 이해가 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 공부를 하게 되니 능률도 오르고 성적도 잘 나오더군요. 그런 저의 교수님은 미국 유학을 권하셨어요. 솔직히 저도 욕심이 나긴 했지만 학비며 생활비까지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라서 집에다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빠가 먼저 유학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학비는 걱정하지 마. 아빠가 그 정도 능력은 된다. 그리고 네 엄마가 너희들 앞으로 남겨준 돈도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엄마가 돈을 줬다고? 기가 막혀서. 나 그 돈 안 받아. 그걸 내가 왜 받아? 자식 버리고 가면서 미안하긴 했던 모양이지. 돈까지 남겨주게. 아빠는 엄마가 밉지도 않아? 어떻게 그 돈을 받을 생각을 해? 아무튼 난 엄마 돈으로 유학 갈 거라면 차라리 안 갈래. 그러니까 다시는 나한테 유학 얘기 꺼내지 마. 엄마가 그렇게 떠난 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아빠는 지금껏 숨겨왔던 엄마 얘기를 제게 해주셨어요. 당시 엄마는 대장암 말기로 수술은 물론 치료도 소용이 없는 상태였대요. 어린 자식들한테 아픈 엄마로 남기 싫다며 이혼을 가장해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엄마랑 아빠가 매일같이 말다툼을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결국 엄마 뜻을 따르기로 한 아빠는 오빠와 저 몰래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자주 찾아가셨고 갈 때마다 저희 남매 사진과 상장 등을 가지고 가셨어요. 자식이 자라는 모습을 엄마한테 보여주려고요.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건 이혼 후 5개월이 지난 무렵이었어요. 아빠는 엄마 유언대로 저희 남매한테 엄마의 죽음을 알리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엄마를 미워하더라도 엄마가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빠는 엄마가 남긴 유산을 한 푼도 손대지 않고 저희 이름의 통장에 나눠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유학 자금은 엄마가 남긴 유산이었던 거죠. 뒤늦게 엄마의 죽음을 알게 된 저와 오빠는 아빠를 따라 엄마의 유해가 뿌려진 수목장을 찾았어요. 나무에 걸린 엄마 이름의 차마를 보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건 오빠도 마찬가지였죠. 엄마가 우리를 버린 줄 알고 그동안 죽어라 미워했던 게 후회되더군요. 아빠는 진작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생각해보면 그때 엄마의 죽음을 알았다면 슬픔에 빠져 그대로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지금처럼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독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았으니까요. 수목장에 다녀온 뒤 저는 미국 유학을 결심했어요. 엄마가 남겨준 돈으로 공부하고 돌아와 꼭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쉽지 않은 유학 생활이었지만 언제나 저를 버티게 해준 건 가족이었어요. 당신들을 위해 당신의 성공을 포기한 아빠와 엄마 대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해가며 저를 돌봐준 오빠, 그리고 자신의 죽음까지 숨기고 떠날 정도로 자식들을 사랑했던 엄마를 생각하면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달려들었고 덕분에 최고 학점을 받고 졸업할 수 있었어요.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저는 남들처럼 취업전쟁에 뛰어들었고 유학 생활 중 유명 업체에서 인턴 생활을 했던 경험 등을 인정받아 그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저보다 2년 먼저 취업해 직장에 다니던 오빠는 고등학교 동창과 결혼을 했어요. 올케는 전문대 유아교육학과를 나와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 전 속도 위반으로 애를 갖는 바람에 일찌감치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 살림을 하기로 했어요. 오빠는 결혼할 때 엄마가 남겨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던 터라 내 집 마련 걱정이 없어서 외벌이로도 살만했거든요. 남자임에도 지금까지 집안 살림을 하며 살았던 오빠는 모처럼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으며 살게 되니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음식은 올케보다 오빠가 더 잘했지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남이 해준 밥이라고요. 오빠를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거기다 올케 언니가 사람이 참 좋아서 오빠가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옆에서 새언니를 지켜보니 같은 여자지만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아버님, 올해부터는 어머님 제사를 지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오빠랑 아가씨도 어머님 상황 다 아는 마당에 매년 기일을 그냥 넘기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서요. 내년은 아이도 태어날 텐데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사 음식 걱정이라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맡아서 할 테니까요. 남들은 있는 제사도 안 지내겠다고 하는 판에 올케는 스스로 없는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랑 저는 올케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 꺼내고 있었는데 말이죠. 결국 올케 언니 덕분에 저희 집에서 매년 엄마 제사를 지내게 되었어요. 제삿날이면 온 가족이 일찌감치 집에 돌아와 다 같이 제사 준비를 했어요. 언니 덕분에 가슴을 짓누르던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조금은 가시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러니 제가 어떻게 올케 언니한테 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시어머니보다 더 미운 게 시누이라는데 저희 집은 올케와 시누이 사이가 친매처럼 스스럼 없이 터놓는 사이가 되었죠. 제 연애 상담은 물론 결혼을 앞두고도 저는 아빠랑 오빠보다 올케 언니를 더 찾았어요. 선배 사람이자 결혼 선배로서 도움이 되는 말도 많이 해주었어요. 그래도 혼수 준비를 할 때도 친정 엄마 대신 올케 언니가 따라다니며 하나하나 준비를 해주었죠. 제 남편은 회사 동료의 학교 선배로 홈쇼핑에서 PD였어요. 원래 꿈은 드라마 PD였는데 몇 번의 낙방 끝에 꿈을 접고 지금의 일을 하게 되었죠. 지방 출신으로 홀어머니와 여동생을 돌보며 살았던 터라 나이가 적지 않았음에도 결혼 당시 가진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신혼집을 구할 때 상대적으로 회사 이름도 있고 직급도 높았던 제 앞으로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둘이 반반해서 해결했고요. 그런데 참 다른 시댁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마치 저를 몸뚱이 하나 들고 들어와 남의 집 아들 뺏은 도둑년 취급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보는 세상이라던데 저희 시댁에선 어림도 없는 소리였어요. 게다가 두 모녀가 어쩌면 그리 꽉 막혔는지 조선시대 사람들 같다니까요. 얘야, 우리 성준이는 국물 없이는 밥 못 먹는 애다. 그러니 상에는 국이랑 찌개를 꼭 올려야 해. 국이랑 찌개를 같이요? 국은 국이고 찌개는 찌개 아니냐. 넌 도대체 뭘 배우고 온 거냐? 너희 집에서 그리 안 가르치던? 길게 말할 거 없고 아무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우리 식대로 해. 너의 친정이야. 어떻게 먹고 살든. 그건 내 알 바 아니니까. 신혼 초부터 시작된 시어머니 간섭은 해가 지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농사 짓느라 바쁘다 하시면서 툭 하면 서울에 올라와 저희 집에 묵으시는데 이건 뭐 시집살이가 따로 없었죠.
제가 회사 일로 바쁠 때 저희 집에 오셔서 살림이라도 도와주시는 거였음 말도 안 해요. 꼭 바쁜 사람 아침부터 잡아놓고 자기 아들 먹고 입히는 거 챙기라고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시니 사람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었죠. 자기야, 어머님 좀 어떻게 해봐. 나 요즘 큰 프로젝트 맡아서 잠잘 시간도 없이 움직이는 거 알잖아. 어떻게 아침마다 꼭 이러시냐고. 자기가 애야?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하나하나 챙겨야 할 나이냐고. 이런 식이면 나 정말 못 살아. 너무 화가 나서 출근길에 울면서 소리쳤더니 남편이 어머니한테 한 소리 했던 모양이에요. 퇴근하고 돌아오니 시어머니한테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고요. 그리고는 저 보란 듯이 짐을 싸서 시골로 내려가시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전부 쇼로 보였어요. 정말 시골로 내려가실 거라면 밝은 낮에 가실 것이지. 밤 10시가 넘어서 가방까지 들고 가시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미 차도 끊기고 없는 시간인데요. 생각 같아서는 모른 척하고는 조심히 가시라고 하고 싶었지만 앞으로는 안 보고 살 사이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거 뭐 있냐 싶어서 말렸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 이내 자리에 앉으시며 그러더군요. 내 성준이 봐서 이번 한 번은 참는다. 내가 너 미워 이러겠냐? 사람들한테 네가 욕먹을까 봐 내가 이런 거 아니냐고. 그러니 야속하다 생각 말고 참아라. 아니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요즘 그런 걸로 욕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결혼까지 한 아들은 과잉 보호하시는 어머님 방식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머님, 아들애 아니에요. 30 넘은 성인이라고요. 언제까지 바쁜 아침에 국에다 찌개까지 끓여 밥 먹이고 밥숟가락에 고기며 생선 발라 올려줘요? 저 애 키우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저랑 동등한 관계인 남자랑 결혼한 거라고요. 그러니 어머님도 이제는 어머님 아드님을 성인 취급해 주세요. 며느리한테 아들 맡긴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사람처럼 입만 떡 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다음 날 우리 부부가 일어나기도 전에 첫 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그러고는 한동안 연락이 없으셨죠. 남 같으면 연락 끊긴 김에 연락 끊고 살면 되지만 시어머니랑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올케 언니한테 이럴 땐 어쩌면 좋냐고 물었더니 별 수 있나? 시어머니가 다시 연락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지금 고개 숙이고 먼저 연락하면 앞으로도 지금처럼 똑같이 하실 거야. 그러니 먼저 연락할 생각하지 마. 저 역시 올케 언니랑 같은 생각이라서 먼저 시어머니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찜찜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몇 달 후 느닷없이 어머님이 시누이를 데리고 들이닥쳤더라고요. 시누이가 서울에 있는 직장에 취직을 했다며 데리고 살라는 거였죠. 사내 아이도 아닌 딸내미를 함부로 굴릴 수 있니? 오빠가 서울에 떡하니 집 갖고 있는데 뭐하러 남의 집 사는 하고 터없게. 그러니 그렇게 알고 작은 방은 우리 영은이한테 내줘라. 어차피 비어있는 방이잖아. 우리 영은이가 살림도 제법 할 줄 아니? 꽤 도움이 될 거다.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곤 필요한 물건 좀 사야겠다며 시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는 남편을 잡고 따질 뿐이었죠. 어떻게 된 거야? 자기는 알고 있었어? 이렇게 당장 들어올 줄은 몰랐지. 언젠가 서울에 취직하면 데리고 살라는 말만 들었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좋게 좋게 받아들이자. 지난번처럼 엄마 화나서 연락 끊고 살겠다 그러면 어떡해.
엄마 말대로 영은이가 반찬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니까 자기한테도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 그냥 받아주자. 응?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 낀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고 애썼어요. 그런 남편을 보니 안 됐기도 하고 어차피 일어난 일, 최악만 면하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 말 맞다나 시누이가 살림을 도와준다면 저한테도 나쁠 건 없으니까요. 혹시 아나요? 같이 살다 보면 저랑 올케 언니처럼 돈독한 사이가 될지요. 그래서 시누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시누이는 남편 말대로 음식도 잘하고 눈치도 빨라서 같이 살면서 불편한 것보다는 제가 도움받는 일이 많았어요. 회사 일이 늦게 끝날 때도 시누이가 남편 저녁도 차려주고 집 청소도 대신해줘서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고마운 마음에 옷이랑 화장품을 좀 사줬더니 앞으로 저녁밥은 자기가 맡아서 해줄 테니 시장 볼 돈만 달라고 하더군요. 정말 그래도 되겠어요? 아가씨도 회사 다니랴 힘들 텐데. 저희 회사는 정시 퇴근이라 힘들 것도 없어요. 근데 언니, 저도 생활비 내야 하는 건 아니죠? 저 월급이 정말 쥐꼬리만 하거든요. 생활비까지 내면 정말 깨털이에요. 대신 제가 살림 맡아드릴 테니 그냥 좀 쓰게 해주면 안 돼요? 애초에 시누이한테 생활비를 받을 생각이 없던 터라 살림을 맡아준다는 말에 오히려 반가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생활비 카드를 시누이한테 건넸어요. 돌이켜보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었죠. 생활비 카드를 받은 시누이는 한동안 제대로 살림을 맡아 해줬어요. 저희 부부가 살림을 할 때랑 비슷하게 생활비가 들어갔지만 먹는 건 오히려 전보다 나았으니까요. 거기다 시누이한테 정말 고마웠던 건 저 몰래 제 친정 아빠 드실 밑반찬까지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옳게 언니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오늘 낮에 아버님 뵈러 갔더니 글쎄 아가씨, 시누이가 밑반찬을 해가지고 왔더라니까? 아버님 드시라고. 반찬 솜씨도 좋고 어찌나 싹싹하게 굴던지. 천상여우예요. 사돈 어른도 나설 정도로 어찌나 살갑게 구는지 여간 내기가 아니야. 아가씨는 상대도 안 되겠는데? 그땐 그냥 저희 아빠까지 생각해준 시누이한테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아가씨한테 용돈도 두둑이 챙겨주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식으로 저랑 저희 아빠, 심지어 저희 올케한테까지 용돈을 받아 챙겼더라고요. 뭐, 자기가 애써서 받은 용돈이니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지낸 지 반년쯤 지난 시점부터니다. 생활비 지출이 눈에 띄게 늘었지 뭐예요? 시누이 말로는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로 보기엔 지출이 커도 너무 컸어요. 그래서 카드 지출 내역을 살펴봤더니 세상의 순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이나 구두 같은 걸 사들인 내역이더라고요. 마트에서 긁은 건 몇 건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시누이를 불러 카드 내역서를 보여주었죠. 그랬더니 정색을 하며 그러더군요. 언니, 지금 날 의심해서 이런 것까지 뽑아본 거예요? 기가 막혀 정말. 네, 내가 옷이랑 구두 좀 샀어요. 그동안 내가 살림도 해주고 심지어 사돈 어른 반찬까지 해다 날랐는데 이 정도도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동안 내 덕분에 언니도 편했잖아요. 돈 주고 사람 부려도 이 정도 월급은 줄 거 아니냐고요. 네, 그 정도 돈 아가씨한테 줄 수 있어요. 아가씨가 해준 걸 생각하면 하나도 아까울 거 없다고요. 내 말은 돈이 필요하면
직접 나한테 말을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가씨, 혹시 회사 그만뒀어요? 평일 낮에 우리 친정에 드나든다던데 회사는 어쩌고 거길 갔던 거예요? 제 말에 시누이는 눈만 굴리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처음엔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여의치 않으니 결국 실토를 하더군요. 애초에 취직 따위는 한 적도 없고 서울에 올라오려고 거짓말을 했다고요. 그건 시어머니도 알고 있다더군요. 제가 준 카드로 살림을 하면서 아낀 돈으로 용돈을 쓰고 저희 친정에 밑반찬을 해서 드나들면서 받은 돈은 데이트 비용으로 썼더라고요. 거기다 저희 집에 살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시어머니한테 보고하면서 따로 용돈을 받아 챙겼던 거죠.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핑하는 게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언니,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줘요. 들킨 거 알면 당장 시골로 내려오라고 난리치게 뻔해요. 실은 저 만나는 남자 있어요. 늦어도 내년쯤 결혼할 생각인데 지금 시골로 내려가면 이대로 끝날지 몰라요. 언니, 제발 부탁해요. 스파이 노릇을 하다 걸린 시누이는 제 기분은 아랑곳 않고 자기 연애가 끊길 것만 걱정했어요. 그동안 대담한 짓을 벌였던 시누이가 그제야 평범한 20대로 보이더군요. 좋아요. 대신 앞으로는 어머님한테 저희 집 내일 고자질하는 건 그만둬요. 그리고 집안 살림 그만하고 직장부터 구해요. 아가씨, 인생도 생각해야죠. 집안일이야 다 같이 도와가면서 하면 되니까. 아가씨도 아가씨 인생 살 생각부터 하란 얘기예요. 얼마 뒤 시누이는 옷가게에 취직을 했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집안 살림은 세 사람이 나눠서 해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1년쯤 지난 어느 날 생각지 못한 비보가 날아들었어요. 아빠가 시공 중에 현장에서 발을 헛디뎌 2층에서 떨어지셨는데 하필 머리를 많이 다치신 거예요. 9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지만 깨어난 지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감기 한 번 걸리는 일 없이 건강했던 분이라서 아빠와의 이별이 믿기지 않았어요. 내년 환갑 되면 오빠네랑 다 같이 해외로 가족여행을 떠나자고 했었는데 그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됐어요. 혼자 몸으로 남매를 키우느라 여행도 제대로 못 다니셨는데 자식들 효도도 못 받고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다니 너무 미안해서 눈물만 나더군요. 그런데 시련은 연이어 온다고? 아빠 40고제가 끝나기도 전에 오빠가 병원에 입원을 했지 뭐예요? 왼쪽 안면에 마비가 오고 눈가에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에 갔더니 CT를 찍고는 뇌수막종이 의심된다며 대형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래요. 다행히 종양이 악성은 아니긴 했지만 사이즈가 크고 위치가 안 좋아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대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터라 오빠마저 어떻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됐어요. 수술이 끝날 때까지 옳게 언니랑 손을 꼭 잡고 속으로 기도만 해댔죠. 오빠는 데려가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4시간가량이 흐른 뒤 오빠는 침상에 실려 나왔어요. 집도에는 다행히 수술이 잘 됐다며 며칠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제야 안심이 돼서 옳게 언니랑 부둥켜 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말은 안 했지만 오빠가 어떻게 될까봐 많이 걱정됐었거든요. 며칠 뒤 일반 병실로 내려온 오빠는 바로 재활운동을 시작했어요. 병원 복도에 설치된 봉을 잡고 걷는 거에 불과했지만 움직일 때마다 머리 흔들리는 것 같은 통증에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하더군요. 그래도 오빠는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해
하루빨리 정상 같은 모습을 찾으려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2주 뒤 퇴원을 한 오빠는 집에서 재활운동에 박차를 가했어요. 언제까지고 회사에 병가를 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옳게 얘기를 들어보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희망퇴직을 받는 터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더군요. 그래서 생각 끝에 오빠를 찾아가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아빠가 쓰시던 사무실에 가게를 차리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안 채 살면서 지금 사는 아파트는 세를 놓으면 매달 월세가 들어오니 장사가 잘 안 돼도 생활비 걱정은 없을 거라고요. 거기다 아직 올케가 직장에 다니니 식구 먹고 사는 건 걱정할 필요 없지. 아냐고 했더니 오빠가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남긴 유산을 오빠 혼자 쓸 수는 없다면서요. 올케도 그건 말이 안 된다며 한사코 거절하더군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당사자인 내가 괜찮다는데. 일단 오빠부터 살고 봐야지. 누구 걱정을 해. 암튼 난 아빠 집 필요 없으니까. 오빠가 쓰든 팔든 마음대로 해. 저는 올케가 덜 미안하게 일부러 큰 소리를 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시어머니가 와 있지 뭐예요. 저희 아빠 장례식 때도 찾아오기는커녕 전화 한 통 없이 넘긴 분이 갑자기 웬일인가 했어요. 넌 오랜만에 시어머니가 왔는데 표정이 그게 뭐냐? 아직도 나한테 불만이 남아있는 거냐? 누가 보면 내가 너한테 죽을 죄라도 지은 줄 알겠다. 뭐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너희 친정집 말이다. 지금 비어있지? 다름이 아니라 조만간 우리 영은이가 식을 올릴 것 같은데 아직 살 집을 못 구했다는구나. 네, 친정이 비어있다는데 따로 집을 구할 필요 있겠니? 영은이 말 들어보니 사돈집 상태가 좋아서 도배랑 장판만 깔면 당장 들어가 살만할 거라더구나. 어차피 너희들도 동생 결혼하는데 뭐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니. 딴 거 해줄 거 없이 그냥 신혼집이나 마련해주는 걸로 끝내거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의 친정집을 아가씨 신혼집으로 내주란 말씀이세요? 기가 막혀서 정말. 싫습니다. 어머님, 그 집 제 거 아니에요. 설사 제 거라고 해도 아가씨한테 내주기 싫다고요. 어머님도 양심이 있어야죠. 저희 아빠 장례식 때 오기는 하셨어요? 전화라도 한 통 하셨었냐고요. 그런데 아빠 죽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집을 뺏겠다고 오신 거예요? 어머님 정말 무서운 분이네요. 양심이라곤 쥐뿔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아가씨도 잘 들어. 적어도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부모 형제한테 손 벌릴 생각 말고 살집 정도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준비해.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면 될 때까지 결혼 미루고 돈 벌라고. 그리고 다시는 내 친정집 탐내지 마.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야. 저는 방으로 들어와 방문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따라 들어왔더라고요. 자기, 지금 우리 엄마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엄마가 집 얘기 꺼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꼭 자식들 앞에서 그렇게 창피를 줬어야 하냐고. 언제까지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버릇없이 구는 꼴을 봐줘야 해?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암튼 이번 일은 엄마 뜻대로 해. 그리고 다시는 우리 엄마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말란 말이야. 가재는 게 편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남편 놈도 똑같더라고요. 넌 니네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니? 너네 엄마 뜻대로 해주라고? 우리 아빠 집을 왜 네 동생한테 넘겨줘야 하는 건데? 그 집 사는데 너나 니네 집에서
10원짜리 하나라도 보탠 거 있어? 네가 뭘 했다고 내 아빠 집을 탐내? 이거 완전 도둑놈 신보네. 그렇게 우리 아빠 집에 살고 싶으면 돈 내고 당당하게 가서 살라 그래. 그럼 생각해 볼 테니까. 그건 싫지? 너네 엄마가 우리 아빠 장례식 때 그랬다며. 남의 집 장례식에 내가 왜 가냐고. 그래, 우린 남이야. 그러니까 남의 집 재산 탐내지 말고 딸내미 결혼시킬 때도 당신이 알아서 스스로 준비하시라 그래. 사실 그 전까지는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하진 않았어요. 시댁에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걸 이혼까지 연결시킬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행동을 보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아닌 자기 가족 편에서 저를 비난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남자를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도 되나 싶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 남편이 신뢰 같은 믿음까지 끊는 짓을 하더라고요. 제 몰래 시누이 신혼집 보증금을 대출받아 준 거 있죠. 저희 결혼할 땐 자기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이 얼마 안 돼.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하더니 말이에요. 그 일을 알게 되니 더는 이 남자랑 같이 살 수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됐어요. 그랬더니 적반하장으로 자기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버티지 뭐예요. 내가 너 몰래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데 왜 이혼을 당해야 돼? 난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할 거면 너 혼자 하든 마음대로 해. 길길이 날뛰며 버티던 남편은 법정에 가서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동생 앞에 대출 좀 받아준 게 왜 이혼 사유냐면서요. 자기 돈이니까 자기 뜻대로 쓰겠다는 말에 담당 판사도 헛웃음을 짓더군요. 결국 우리 부부는 이혼 판결을 받았고 얼마 뒤 이혼이 확정됐어요. 어차피 제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으로 구한 집이니 남편은 옷까지나 챙겨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달려와서는 나갈 거면 저더러 나가라고. 생떼를 쓰지 뭐해요. 나비도 없는 고아년이 겁도 없이. 어디서 내 아들을 내쫓아? 여긴 내 아들 집이니까 나갈 거면 너년이 나가라. 마침 집 문제로 저희 집에 찾아왔던 오빠랑 올케는 막무가내로 떠드는 시어머니를 보자 기함을 토했어요. 그리고 저를 대신해 올케 언니가 버럭 소리를 치며 시어머니를 상대했죠. 누가 고아예요? 우리 아가씨는 오빠도 있고 올케 조카들까지 줄줄이 있는데 그리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이 집에 아주머니 아들 돈 얼마나 들어갔어요? 한 푼도 없죠. 그런데 어디서 주인 행세하려 들어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누가 생떼를 부리는 건지. 더 들을 말 없으니까 당장 아주머니 아들 데리고 나가주세요. 안 그럼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경찰? 야? 한번 불러봐라. 집은 그렇다 쳐도 그동안 내 딸년 부려먹은 돈은 받아가야겠으니까. 너 우리 영은이 데리고 살면서 그년 부려먹은 게 하루 이틀이냐? 그거 다 돈으로 쳐서 내놔라. 친정에 밑반찬까지 해다 주는 거. 내 다 알고 있으니 빼먹을 생각 마. 그 말에 남편은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덩달아 달려들었어요. 맞아. 우리 영은이가 일한 급여 당장 내놔. 내 동생 부려먹었으면 돈으로 보상하란 말이야. 이건 또 뭔 개소리래? 어머님 뭔가 착각하시는 모양인데요. 어머님 딸이 돈 한 푼 안 받고 그 고생을 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동안 저한테 따로 돈 받아 챙기고 저희 아빠랑 심지어 저희 올케한테까지 뒷돈 받아 챙겼어요. 제발 못 믿겠으면 아가씨 불러다. 삼자 대면 하자고요.
일도 않고 제 집에 살면서 생활비는 고사하고 오히려 용돈까지 받아가며 살았는데 돈을 물어내라니. 기가 막혀서 정말. 그런 식이라면 저희 집에 3만에 공짜로 산 방값이나 물어내라고 하세요. 아무리 몰라도 어쩜 그렇게 자기 딸을 모르시나? 따님 방값까지 물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당신 뭘 그렇게 버티고서 있어? 당신 엄마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 다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요. 적어도 이번 같은 실패는 다음엔 없을 거예요.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 겪고 나서야 알게 됐지만요. 결혼 상대를 신중히 골라야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1년 동안 사건을 겪으며 느낀 게 있어요. 인연을 맺는 건 쉬워도 끊어내는 건 정말 힘들다는 거요. 오빠는 얼른 돈 벌어서 좋은 곳에 가게 차리라고 집세랑 가게세는 안 받기로 했어요. 싫다고 해도 오빠는 옳게 언니랑 상의해서 정했으니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빠 집 명의를 제 앞으로 해준 거예요. 상속세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 정리했대요. 오빠는 몸이 많이 나아져서 가게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여전히 직장 생활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 뒤로 남편은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재결합하자고 해서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갈 곳도 없어졌죠. 앞뒤 생각 없이 자기 명의로 대출받아서 여동생 신혼집 마련해줬던 남편은요. 결국 모자는 아무것도 못 얻고 저희 집에서 쫓겨났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작구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30대 초반, 저는 결혼이란 걸 했어요. 그때 남편과 나눈 약속이 하나 있었죠. 아이 없이 살자는 약속이었습니다. 딩크 부부로 살기로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를 낳으면 제 커리어에 금이 갈 게 두려웠어요.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아이 없는 삶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 있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 말을 정말 좋아했던 그 사람. 사실 이 말은 저를 두고 한 거였죠.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날부터 남편은 제게 푹 빠져버렸나 봅니다. 그때부터 정말 끈질기게 저를 따라다녔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거절했죠. 하지만 남편은 포기를 몰랐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고 한 달, 2달 지나가면서 어느새 저도 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나 봐요. 아니면 그냥 이 정도면 함께 살만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결국 저는 그에게 조건을 내걸었어요. 우리 사이에 아이는 없을 거라고. 그 약속을 받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전과 똑같은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원래도 자취 생활을 오래 한 터라 하는 건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퇴근 후에 먹을 음식을 2배로 늘리는 게 다르다면 다르다고 해야 할 정도로 결혼은 제게 커다란 이벤트는 되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당시의 남편은 제게 헌신적이었고 꼭 챙겨주려고 했고 주말이면 근교 나들이를 가자고 끊임없이 제안했죠.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이 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가 하자는 대로 해줬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없는 부부 사이는 언젠가 금이 가게 마련인가 봐요. 남편은 어느 순간 짜증이 늘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도 잔잔한 음악 소리만 울려 퍼지는 집이 숨이 막힌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같이 회사 일을 하는데도 남편은 집안일을 도와주기는커녕 점점 저한테 미루기 시작했어요. 전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남편이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지만 남편은 이게 다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아이가 없는 삶을 당신도 동의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냐고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저도 물론 평생 아이 없이 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승진을 코앞에 두고 있고 제 자신의 커리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밀어볼 생각이었죠. 그리고 남편과 살면서 그를 좋아하는 마음이 자꾸 커져. 저도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할 참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점점 비뚤어진 모습만 보여주는데 제가 그럴 마음이 생기겠어요. 전 남편에게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올수록 아이를 볼 기회는 없을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결혼 후 겨우 1년도 안 돼요. 벌어진 일이었죠? 1년 정도면 솔직히 신혼생활 누리며 알콩달콩 살아야 할 때 아닙니까? 1년도 못 참고 본성 드러낸 남편은 그날부터 더욱 막무가내로 굴었습니다. 어차피 집에 들어와도 자기 반겨줄 애 하나 없는데 내가 왜 일찍 들어와야 하냐며 나가서 술 먹고 놀기 바쁘더군요. 저도 그런 남편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때 되면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도 했고 솔직히 제 일하기 바쁘기도 했습니다. 남편한테까지 신경 쓰다가는 제 명예 못 살 것 같았어요. 그 당시 저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풀어보려 애를 썼습니다. 자기야, 등갈비 어때? 맛있어. 뭐 그럭저럭 그렇게 핸드폰만 보지 말고 나 좀 봐봐. 할 얘기 있어. 남편은 그제야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삐딱한 시선엔 사랑한 조각 담겨있지 않아서 어쩐지 서글펐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에 소원이 결혼식 하잖아. 같이 갈 수 있어? 당신 친구? 응. 결혼한 애들은 다 남편 데리고 온다더라. 자기 시간 되면 같이 갈까 싶어서. 그게 강요지. 부탁이야? 난 싫어. 가서 여자들 앞에서 평이나 당하는 것 같고 기분 나빠. 누가 당신을 평해? 그래. 내 친구들 그런 애들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냐? 여자들 안 그런다 하면서 뒤로 다 흉바식 가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내 친구들 모욕하지 마. 기분 나빠. 남편 욕먹는 건 기분 안 나쁘고 내 친구들 욕먹는 건 기분 나빠? 너 너무 모순적이지 않냐? 내 친구들이 당신 욕을 언제 했다고 그래? 안 봐도 비디오지 뭐. 가기 싫으면 그냥 가기 싫다고 해. 나는 모처럼 바람이나 쐬러 갈까 싶어서 말했던 거야. 너 나만 나쁜 놈 만들지 말고 그냥 나 싫어. 못 가겠다만 해. 그게 편하니까. 당신 진짜 변한 거 알아?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네가 날 그렇게 만든 거야. 더 이상 말이 안 통했습니다. 알고 보면 남편은 권태기가 생긴 것을 아이 핑계를 댄 것뿐이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죠. 저도 그날 이후로 남편에 대한 노력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나오는데 제가 더 이상 무슨 노력을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직장 내에서 더 인정을 받았고 그 인정만이 제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결혼을 하면서 내내 우울했던 감정을 일로써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만행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제게 막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집안도 우습게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남편의 말들이 너무나 기분이 나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참지 못해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네가 벌어다 오는 돈이 얼마나 되는데 이혼을 하냐며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혼을 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을 뿐더러 제가 결혼했을 때 엄마가 너무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비혼주의자를 선언한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엄마는 감격하셨죠. 사위가 이런 놈일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하긴 저도 몰랐으니 엄마가 알 리가 있겠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니 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앓는 날이 많아졌어요. 고열이 지속되어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하면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몸이 지쳐갔습니다. 몸이 지치자 일을 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일 때문에 그동안 숨을 쉬고 살아왔는데 그 일을 그만두면 뭐가 편해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중요한 시기에 일을 그만두냐? 병원에서도 딱히 아프다는 데가 없다는데. 너 혼자 왜 힘든 척하냐? 나도 죽지 못해 일 다니는 거다. 애도 안 낳겠다고 했으니 너도 나랑 같이 평생 일해야 한다. 등등. 입에 담지 못할 여러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저 또한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쌓아 올린 커리어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이상 버티는 건 제 욕심이었습니다. 저를 보러 올라왔던 엄마는 제 몰골을 보고 눈물부터 쏟아내셨어요. 아이고, 얼굴이 이게 다 뭐니? 어디가 안 좋아? 아니야. 이제 다 나았어. 낫긴 뭐가 나. 이리 좀 봐봐. 세상에 까칠나기는. 도대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은? 아무 일도 없어.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그러니까 회사 일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니까. 몸 다 상한다고 엄마가 그랬잖아. 그렇게 바쁘면 휴가라도 내고 좀 쉬지 그러니? 이번에 마무리할 프로젝트 끝내면 그렇게 할게. 그나저나 임서방이 안 보이네. 그러게. 오늘 늦는다고 한 것 같은데. 너 이렇게 몸 안 좋은데 일찍 와서 도와주지. 왜 늦는데? 회사 일하는 게 그렇지 뭐. 사실 남편이 일찍 들어오는지 늦는지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별다른 대화가 없다시피 한 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한테는 그렇게 대충 둘러댔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은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오더군요. 술도 안 마신 깔끔한 모양새라 안도했습니다. 남편은 엄마를 발견하고는 곧바로 달려와 인사를 했어요. 저랑 둘이 있을 때만 본색을 드러내는 남편은 엄마한테는 늘 듬직했어요. 장모님, 늦은 시간에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너희들 보고 싶어서 왔지. 잘하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식사는 무슨? 아니, 애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시집 보낼 때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소중히 대하겠다고 하더만 얼굴이 이게 뭔가?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일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해도 부득부득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요.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일욕심이 저보다 더 많은 거. 남편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더군요. 제가 막상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장단은 맞추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면 엄마가 받을 충격이 상당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 임서방 말처럼 너 그만 쉬어라.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면 됐어. 이제 애도 낳고 새 식구 잘 살아야지. 엄마, 난 아직 그럴 생각 없어. 없긴. 임서방, 얘가 이렇다니까. 아직 애 같아. 자네가 데리고 사느라 고생이 많아. 아닙니다, 장모님. 뭐 드실래요? 족발 좋아하시죠? 그거 시킬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남편을 두둔했죠. 썩어 문드러져 있지만 별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엄마와 함께 족발을 먹고 나란히 앉은 그 시간이 근래에 들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좋았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이렇게 있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나저나 너 정말 애 생각 없어? 엄마도 알잖아. 나 지금 아이 가질 몸 아닌 거. 회사 일도 바쁘고 몸도 안 좋아서 그래. 안 그래도 너 보니까 안 되겠다. 보약이라도 한 재지어서 보낼 테니까 꼬박꼬박 먹어. 안 그래도 돼. 엄마 말대로 일 좀 쉬어보려고. 정말? 그래. 잘 생각했다. 계속 붙들고 있는 것도 네 욕심인 거야. 쉬면서 몸 좀 추스르고 이직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동안은 내 욕심 때문에 계속 붙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도 일대로 안 되고 다 힘들어더라고. 우리 희연이 다 컸네. 다 컸어. 다음 날 엄마는 집으로 내려가셨고 얼마 뒤에 보약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구멍 뚫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했지만 저는 제 건강이 더 소중했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 신발이 보이더군요. 이 한약은 다 뭐야? 엄마가 보내셨어. 나 먹으라고. 그러면 그렇지. 장모님이 나 먹으라고 보낼 리가 없지. 용돈 따박따박 드리니까 이런 데다 쓰시고 아주 돈이 나만 하시나 보네. 말 함부로 하지 마. 맨날 야근이랍시고 늦게 들어오더니 웬일이냐? 나 회사 그만뒀어. 뭐? 회사를 그만둬? 아니, 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잠도 못 자고 또 제대로 못 먹은 지 한 달이 넘었어. 당신은 모르겠지만 겨우 그런 걸로 회사를 그만둬? 너 진짜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누군 안 힘들어서 회사 꾸역꾸역 다니냐? 아하, 이제는 그냥 집에서 내 월급 갖고 놀고 먹겠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몸 회복되면 바로 일 구할 거니까. 그렇게 쉽게 일이 구해지겠어? 경력 단절되면 가장 일 구하기 힘든 게 바로 유부녀란 말이야.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앞으로 우리 생활비는 어쩔 거야? 네가 쓰던 돈이 있는데 갑자기 긴축 재정을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나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결정하는 게 말이나 돼? 얘기하려고 했는데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받았잖아. 내가 더 이상 무슨 연락을 더 취할 수 있겠어? 당신은 우리가 부부라고 생각해? 불리하니까 또 그 소리네. 됐다. 나도 생각 없이 그만둔 건 아니야. 일단 퇴직금도 있고. 몸 조금만 회복되면 바로 일자리 구할 거야. 그래? 그럼 내 월급 꼬박꼬박 바칠 필요는 없는 거지. 내 말대로 곧 일 다닌다고 했으니까. 남편의 말에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보내준 한약 상자를 열어
한 봉지 꺼낸 뒤에 마셨습니다. 가만히 그걸 보던 남편이 또 구시렁거리더군요. 아프긴 뭐가 아프다고 한약까지 먹고 난리야. 임서방 하더니 나한테 한약 냉장약 하나 사준 적 없으시면서 그럼 설마 내가 하나도 안 아픈데? 내가 쌓아 올린 커리어까지 전부 포기하면서 일을 그만뒀을 것 같아? 난 억지 좀 부리지 마. 지금 멀쩡히 내 말에 따박따박 대꾸하는 거 보니 멀쩡하고만 뭐 사람이 화낼 힘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일 좀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하여간 너는 늘 약해 빠졌어. 그래, 네 맘대로 생각해. 저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이란 인간과는 1분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을 보면 두통이 더 심하게 일어나고 뼈마디마디가 아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픈 원인도 전부 남편 때문인 듯 했어요.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 나니 그래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아침이 여유로워지고 한약 한 봉지를 먹고 동네를 산책할 시간도 생겼고요. 점심도 느긋하게 차려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리프레시하는 시간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출장을 다녀오겠다며 며칠 집을 비운 남편이 돌아온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보고 외출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어디 갈 곳이 있다고 하면서요. 저는 영문을 몰라서 남편에게 어딜 갈 거냐고 여러 번 되물었지만 남편은 대답 대신 저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편이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시누이의 식당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오래전에 식당을 하나 개업했는데 24시간 영업을 하는 해장국집이었습니다. 매출이 나쁘지 않다고 하며 종종 자랑을 한 것도 모자라 늘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면 바쁘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도 오래 식당에서 일을 했던 터라 굳이 시누이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건 모두가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여기로 절 끌고 온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불이 환히 켜져 있는 해장국집은 늦은 시간이라 손님 없이 한가했습니다. 저녁도 먹었는데 설마 여기서 밥을 먹이려는 건 아니겠지 싶었습니다. 남편이 그럴 인물이 아니기도 했고요. 누나, 나왔어? 아이고야, 이 시간에 네가 웬일이래? 부탁이 있어서 왔어. 웬 부탁? 그러저러나 동서는 왜 이렇게 말랐대? 죽도 제대로 못 먹은 얼굴을 하고 있구만. 마르긴 뭘. 못 먹게 하려 하는 거야? 멀쩡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앉아. 설렁탕이나 한 그릇 먹어. 아니야, 설렁탕은 무슨. 밥 먹었어? 누나, 일단 앉아봐. 그래.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이 밤에 찾아왔는지 드러나 보자. 우리 마누라, 여기 취직 좀 시켜줘. 에? 뭐라고? 일도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 거 보기 싫어서 그래. 여기 식당 일이나 좀 하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좋지 않겠어? 아니, 희연이를 그만뒀어? 직장 다니느라 며느리더니 왜? 몸이 좋지 않아서 좀 쉬기로 했어요. 설마, 아니 남편이 이런 목적으로 저를 끌고 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취직이라니, 그것도 시누이의 식당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상황이었지만 시누이 앞이라 대놓고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뭔가 안 좋은데? 그냥 일 많이 해서 오는 병 같은 거지. 오히려 식당에서 일하면 기분 전환도 되고 훨씬 나을걸. 뭐 나야 상관없다만 동서는 괜찮겠어? 전혀 모르고 여기까지 온 거라서요. 일단 이 사람이랑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야, 너는 왜 아무 말도 없이 여길 데려왔냐? 동서 놀라게.
놀랄 게 뭐 있어? 어차피 말했으면 안 왔을 거 아니야. 곧 바쁠 시간 같은데 저희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봬요. 그래, 조심히들 가고. 저는 신우이 식당을 재빨리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던 남편이 저를 붙잡더니 이러고 가면 어떡해?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라도 써야 하는 거 아니야? 근로계약서? 너 진짜 제정신이니? 그럼 내가 미쳤다는 거냐? 다른 데도 아니고 누나 식당이면 너도 할만할 거 아니야. 너한테 설마 누나가 일을 미친 듯이 시키겠어? 내가 뭐가 나빠! 환기도 시키고 평소 안 해보던 일 하면 다른 시너지 효과도 올 테고. 넌 그냥 내가 노는 꼴 보기 싫은 거잖아. 그래, 말 잘했다. 맞아, 나 너 노는 거 보기 싫어. 누군 뼈 빠지게 일하느라 해도 못 보고 사는데 왜 너는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데? 내가 노는 거 아니라 회복 중이라고 분명히 말했어. 그리고 곧 일 구할 거라고도 했고. 그런데도 내가 못 믿어서 여기까지 상의도 없이 데려왔단 말이야? 당신이란 사람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장모님, 매달 용돈 드리는 거 한두 푼 아닌 거 나도 알아. 당신이 벌 때야 당신 돈도 되었지만 나 그 돈 못 드려. 그러니까 여기서 일해서 드려? 설마 했지만 겨우 그딴 이유였지? 그딴 이유라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돈 타가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 네. 말대로 취직한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솔직히 그 전 회사야? 너 능력 높이 쳐줘서 뽑아줬다고 쳐도 결혼도 하고 언제 애 낳을지 모르는 너. 받아주는 회사가 도대체 얼마나 많겠냐? 말 다 했어? 그래, 말 다 했다. 당신이란 사람 진짜 질린다. 질려? 그래, 질린 김에 잘 됐다. 우리 갈라서는 게 어때? 어차피 너 나한테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진 것 같고 나도 피차 마찬가지거든. 얼마 전에 나랑 이혼하자고 했잖아. 내가 그 손 들어줄게. 한때 나 사랑한다고 나 없이 못 산다며 무릎 꿇고 매달리던 그 인간은 어디로 갔니? 네가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다. 그래, 헤어져. 헤어지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빌리기도 할 것 같았어? 네. 자존심에 나한테 빌리가 없지. 정말 남편 말대로 헤어지는 게 가장 옳은 답이었습니다. 이혼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다른 길을 찾았지만 돌고 돌아 마지막 종착역은 역시 이혼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눈물로 밤을 지lus습니다. 엄마에게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마음이 착잡했죠. 수척해진 얼굴로 집안을 정리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또 무슨 설문조사나 보험회사일까 싶어서 받지 않으려다가 남편이 아닌 타인의 목소리를 듣는 게 심신의 안정이 될 것 같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회사에서 박람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서 대기업의 임원 한 분을 만나 뵀거든요. 그분의 전화였죠. 그분은 그날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며 자신의 회사로 스카우트해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니던 회사로 연락을 했더니 제가 퇴사했다고 하여 마침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아서 득달같이 연락을 하셨다는 말을 함께 하셨죠.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열심히 일해온 성과를 이제야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게 더 기뻤습니다. 그분은 한참이나 통화를 하고 조만간 회사로 찾아뵙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드리워져 있던 우울의 싹이 완전히 제거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를 마치고 캐리어를 꺼내 제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엄마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저희 엄마는 시골에서 고등학교 청소하시는 일을 하시며 혼자 살고 계셨거든요. 아무 말 없이 퇴근 시간에 고등학교 앞으로 찾아간 저를 발견한 엄마는 너무 반가워하셨습니다. 세상에 말도 없이 웬일이야? 너 보려고 어젯밤에 그런 꿈을 꿨나 보다. 그런 꿈? 너희 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싱글벙글 웃길래 무슨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나 싶었지. 근데 그게 너 만나는 꿈이었나 봐. 그래, 꿈이 정확하네. 한약은 잘 먹고 있어? 그럼 누가 해주신 건데?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있지. 쉬니까 이렇게 집에도 찾아오고 그러는 거야. 거봐라. 얼마나 좋으니. 임서방도 좋아하지? 엄마, 나랑 술 한잔 하자. 웬 술? 엄마, 술 좋아하잖아. 나 엄마랑 술 한잔 한 적 한 번도 없잖아. 오늘은 하고 싶어. 할 얘기도 있고. 저는 엄마를 끌고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시골에 몇 안 되는 술집 중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곳으로 엄마를 데리고 가 막걸리와 파전을 시켰어. 저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다툰 적도 몇 번 없고 유머 코드도 비슷해서 나름 잘 맞았어요. 남편 성격은 부드럽고 다소 센 부분이 있는 저를 많이 진정시켜주는 면이 많았어요. 친정에서도 왈가닥인 딸이 남자 잘 만나? 온순해졌다. 이제 사람 구실을 하나 보다 하며 좋아하셨죠. 그래서 저도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주변에서 성격이 차분해지고 부드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랑 단 둘뿐이었어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요. 엄마가 좀 고생하면서 힘들게 키우셔서 성적은 좋았지만 대학 진학은 하지 않았어요. 어서 돈 벌어서 엄마 고생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운이 좋았던지 졸업 후 꽤 좋은 회사로 취업해서 시작했어요. 사무직은 아니었지만 정년까지 보장되는 직장이라 저도 만족했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 인사도 드리기 전에 남편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며칠이 돼도 뭔가 신경 쓰거나 걱정하는 표정이길래 사람 성질도 긁지 말고 얘기하라고 재촉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네 사주 좀 가져오라고. 계속 난리시네. 너 사주 같은 거 안 믿잖아. 그래서 우린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니까 계속 물어보셔서. 그래서 제가 그럼 알려드리면 되지. 뭐가 문제야? 시간 뭘 더 써야 되나? 나 밤 12시 35분에 태어났어. 사주 바보시라고 그래. 우리가 안 믿으면 그만이지. 아이, 그런데 안 좋게 나오면 반대하실 텐데 어떡해? 우리 엄마, 당신 생각대로 꼭 해야 되는 성격이라. 그럼 내가 우리가 따로 봤던 곳은 잘 나왔다고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근데 자기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 보니 어머니 좀 어려운 분이셔. 나한테 남동생이 있는 거 말했지. 사실 어릴 때부터 나는 엄마 기대에 맞추느라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 잘 나온 건데 동생은 공부에 별 흥미가 없었어. 그래서 엄마 기대는 언제나 나였고 동생은 엄마가 뒷전이고 나한테만 신경 쓰니까 취업도 해외로 나간 거고 엄마 안 보고 사니까 오히려 편안하던데 동생까지 해외 가서 잘 못 보니 나한테 더 신경 쓰시는 거고. 그때 저는 아들이니까 어머니로서 신경 다 쓰는 거겠지. 했지만 남편이 좀 걱정하길래 보통 어머니보다 조금 유난스러우신가 했죠. 그런데 상견례 때 가관이더라고요. 진주 목걸이, 진주 귀걸이, 진주 반지까지 세트로 하시고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머리 스타일 하시고 명품백까지
하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시집 가시는 줄 알았어요. 뭐, 상견례 자리니까 어머니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신 건가 싶긴 했죠. 저는 엄마랑 단 둘뿐이었어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요. 엄마가 좀 고생하면서 힘들게 키우셔서 성적은 좋았지만 대학 진학은 하지 않았어요. 어서 돈 벌어서 엄마 고생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운이 좋았던지 졸업 후 꽤 좋은 회사로 취업해서 시작했어요. 사무직은 아니었지만 정년까지 보장되는 직장이라 저도 만족했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죠. 그런데 어머니는 은근히 아들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훈이가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다 보니 사실 그동안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다 거절했어요. 성훈이도 연정이랑 잘 만나고 있고 저도 연정이가 야무지다고 하고 성훈이가 칭찬을 많이 해서 결혼 허락했죠. 저희 엄마는 자식 훌륭하게 잘 키우셔서 고생 많으셨다고 잘 키우셨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더니 저 엄마에게 우리 아들이지만 정말 복덩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잘 대해주세요. 저도 딸이 없어서 정말 딸이 갖고 싶었는데 연정이 며느리기 전에 딸같이 잘 대할게요. 사실 사주를 봤는데 연정이가 우리 아이를 좀 잡아먹는 사주로 나왔는데 남편 너무 기죽이지 않고 살면 되죠. 그래도 둘이 궁합이 좋다고 하니 그런 면만 잘 좀 해주면 잘 살 거예요. 하시는데 처음 뵙는 상견례 자리에서 할 말인가 싶은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제 허벅지를 살며시 잡더라고요. 참으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약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절대 지지 않거든요. 사실 성격 같아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잡아먹는 게 어떤 건지 직접 시연해 드리려 했지만 엄마 얼굴 봐서 참았어요. 다행히 예단은 많이 원하지는 않으셔서 별로 싸울 일 없이 결혼 준비는 별탈 없이 잘 진행되었고 곧 결혼하게 되었어요. 저희 신혼집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사놓은 집이 있었는데 전세를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가야 해서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집값으로 다 묶인 상태라 돌려줄 전세금을 구해야 했고 남편 결혼 지참금과 부족한 돈은 대출 받아서 해결했죠. 시어머니는 제게 너희 꼭 그 집으로 들어가야겠냐? 거기 그냥 세주고 이쪽으로 오는 건 어때? 직장도 이쪽이 더 가깝지 않니? 어머니, 그럼 어머니께서 집 사주실래요? 그럼 올게요. 하니까 할 말 없으셨는지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여행지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핸드폰 유심칩을 구입해서 끼우자마자 메시지가 울리더라고요. 확인해보니 어머님이 잘 도착했는지 물어보시면서 연락을 하셨던 거였어요. 그때부터 조금 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혼집에서 시댁까지 차로 30분 거리인데 이틀에 한 번씩 그러시더라고요. 냉장고 보시면서 아침은 잘 챙겨 먹어서 보낸 거냐고 하시고 금요일 밤에 주무시고 토요일에 회사 안 나가서 좀 늦잠 자는 편이라 늦게 일어났더니 아침에 음식한다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편히 자고 있으면 된다. 내가 아침마다 와서 해주면 그만이지. 뭐? 하시며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시길래 그날 이후로 어머님 못 오시게 막아버렸어요. 남편도 알겠다. 자기가 중간에서 막는다. 길래 두고 봤더니 다음날부터 어머님이 안 오시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아들과 이별하는 그 시간. 이해 못하는 거 아니고 저도 최대한 봐드리면서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아침 공습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일화들이 많았지만 그중 하나만 말하자면 남편이 감기 몸살이 좀 심하게 왔는데 마침 어머님이 남편한테 전화하셔서 받았는데 목소리가 많이 안 좋긴 했어요. 그랬더니 당장 오시겠다면서 차 가지고 오시더니 담요까지 꽁꽁 싸매면서 얼른 응급실로 가서 링거 맞고 자고 그러면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남편도 아파 죽겠는데 좀 나도 쉬라고 짜증을 내는데 우리 아들 아프면 안 된다. 면서 응급실 가서 링거 맞자? 하시는데 정말 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질리는데 그 와중에 아들 몸보신 시켜줘야 한다면서 엄마가 해주는 음식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와이프가 해준 음식 맛이 안 맞아서 그런 거라며 앞치마를 두르실 수 있는데 처음으로 어머니께 화를 냈어요. 어머니, 좀 심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이제 제 남편이에요. 제 남편은 제가 알아서 케어할 테니까 그만하시고 이제 집에 가주세요. 라고 했더니 뭐야? 지금 네가 나를 내쫓는 거야? 내가 내 아들 집에 와서 밥 해주겠다는데 네가 뭔데? 나가라 마라 하냐? 그래서 제가 여긴 제 집이기도 해요. 이건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주말에 몇 번씩 전화하시고 영상 통화하시고 정도가 심하다. 생각 안 하세요? 근데 어머님은 제 말은 듣는 척도 하지 않으시더니 우리 성훈이 꽃게 좋아하는 거 알지? 우리 성훈이 저번에 보니까 피부가 많이 상했더라. 네가 잔소리 많이 해서 힘든 거 아니냐? 시끄럽고. 나가서 꽃게나 사갖고 와라. 음식은 내가 할게.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 더는 못 참겠어요. 이제 저희 집 오지 마세요. 아이, 저야말로 어머니 간섭에 재미없게 못 살겠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저 더 이상 어머니 못 봐요. 뭐야? 내가 주말마다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안 보겠다니? 내가 그 좋은 선자리 다 마다했고 마음에 안 드는 너. 그래도 생활력 하나 강화돼서 허락했는데 처음부터 싹스머리 없는 거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주 가정교육 못 받은 거 티내는구나. 뭐라고요? 가정교육을 못 받아요? 어머니 말씀 좀 심하시네요.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며 어머님이 지금까지 저한테 하신 건 뭔데요? 지금 하신 거 모욕이 있고 지금까지 주말에도 이렇게 오시면서 스트레스 주셨잖아요. 저 어머니 다신 안 봅니다. 빨리 나가세요. 하면서 저도 언성이 높아졌어요. 특히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하신 건 저희 엄마까지 모욕한 것 같아서 며칠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 큰 상처로 남더라고요. 너무 상처가 커서 어머님이 저희 엄마 모욕하신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남편도 밉더라고요. 그날 이혼하자고까지 얘기했었네요. 남편은 다른 건 몰라도 너에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큰 상처고 그리움인 거 아는데 그 부분을 어머니가 상처 주신 건 잘못하신 거 맞아? 하지만 엄마 성격상 너한테 사과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말해도 지금은 안 들으실 거고 장모님께도 내가 가서 진심으로 사죄드릴게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사과에 조금 마음이 풀어지긴 했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지금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저에게 어머님 보고 싶지 않으면 보지 말라고 자기만 데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남편이 시댁에 다녀오더니 저희 시아버님이 전화하셨어요. 네,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한바탕을 쳤다 반성하고 있을 거야. 그만 마음 풀고 안 보겠다고 하지 말거라. 나중에 아이라도 생기면 봐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어머니께서 저에게 사과하신 것도 아니기에 아버님 말씀은 믿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사과하신다고 한들 제 상처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결혼하고 2년 동안 도가 지나친 어머님 행동 다 참았어요. 상처까지 받은 지금 더 이상 어머니 뵐 자신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겪은 걸로 충분합니다. 죄송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하고 끊었어요. 연락 끊자마자 10년 묵은 체증이 쫙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후련해지면서 마음의 평화가 생기더라고요. 어머니는 아예 번호 차단해버렸고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가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조심스럽게 시댁에 가지 않겠냐고 하더니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더 이상 시댁 방문하자는 말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연 끊은 지 5년이 지났어요. 시댁에 관련된 행사는 결혼식이든 회갑년이든 장례식이든 일절 참석하지 않았죠. 그래도 손자는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남편이 시댁 갔다 오겠다고 하면 아이, 용품 가방에 바리바리 싸서 아이만 남편에게 넘겨주고 갔다 오게 했죠. 엄청 예뻐하셔서 남편 핸드폰으로 자주 영상 통화하긴 했는데 그것까진 참았어요. 사실 아이 태어나고 나서 몇 번 직접 방문하셨는데 제가 문 안 열어 드렸거든요. 없는 척 했어요. 인터폰 하면 열어달라고 난리 칠 것 같아서요. 저는 안 본다고 선언한 이상 제 공간만큼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물론 어머님은 그때마다 못돼 먹었다면서 난리치기도 했는데 남편이 중간에서 커버해주느라 많이 힘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 어느 날 어머님이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셨어요. 어머님인 걸 밝히면 제가 문 안 열어줄 거라 하시니까 초인종만 누르더라고요. 마침 택배 올 게 있어서 택배인가 하고 의심 없이 문을 열었는데 어머니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씩씩거리면서 서 계시더라고요. 5년 만에 본 모습이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밀쳐내고 집에 들어오시더니 너 내가 아주 모를 줄 알았지? 내가 너 다 지켜보고 있었어. 나랑은 안 보겠다고 인연 끊어놓고 아주 친정에다가는 다 퍼주면서 살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내 다짜고짜 신발도 안 벗으시고 들어오셔서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 행동에 화가 나서 같이 언성을 높였어요. 어머니는 씩씩대면서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시더니 메신저에 있는 저희 엄마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제 눈앞에서 흔들어 대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희 엄마 연락처를 저장해 놓으셔서 메신저가 뜨는데 엄마 프로필 사진이 엄마가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꽃밭에서 사진 찍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연 끊고 살다 보니 매일 집에서 심심하셨는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들 메신저 프로필 사진 보시면서 제 프로필과 엄마 프로필 사진도 매일 보시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치셨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프로필 사진 보시고 당신 아들이 여행 보내줬다고 생각하시고는 격분해서 이렇게 저희 집까지 쳐들어오신 거였고요. 너 이거 누구 돈으로 여행 갔냐? 어? 너 우리 아들 버는 돈 다 뺏어가지고 내 주머니에 차면서 너네 엄마한테 이렇게 다 쓰고 다니고 있었던 거야? 내가 안 쓰는 건 식당에서 일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돈이 어디 있어서 여행을 가? 내 아들 돈으로 간 거 아니야? 내가 안 그랬던 식당에서 일하는 거 알아도 그동안 참고 넘어가 줬는데 5년째 시댁에는 오지도 않으면서 내 아들이 버는 돈으로 너네 엄마 호강이나 시켜주는 거야? 저는 순간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머니, 오랜만에 만나서 하신다는 말씀이 이거예요? 돈은 저도 벌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여행을 우리가 보내드리던 말든 무슨 상관이세요? 신경 끄시고 나가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하며 제가 어머니 등 떠밀며 나가라고 하자 뿌리치시면서 어디서 못 배워먹어서 버르장머리 없는 건 여전하구나. 너 이러면 당장 이혼해라. 나는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내가 너 따위 며느리 보려고 우리 성훈이 애지중지 키우는 줄 알아? 우리 성훈이 얼마든지 좋은 와이프 얻을 수 있었어. 너만 아니었으면. 자꾸 또 그 소리를 하시길래 저도 참지 않았죠. 어머님은 며느리 잘 보셔서 한몫 챙기려고 아들 키우셨나 봐요. 제 이혼을 왜 어머님이 응원합니까? 당장 나가세요! 하니까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제 머리채를 잡으시더라고요. 태어나서 제가 그때 처음 잡혀봤어요. 이게 머리카락 때문인지
속이 뒤집혀서 그런 건지 정말 정수리에서 열이 나는 것처럼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이성을 잃을 것 같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같이 머리채 잡고 싶었는데 그 와중에 남편 엄마라고 머리채는 안 잡고 제 머리채 잡고 있는 손목을 잡으면서 좋은 말로 할 때 놓으세요. 하니까 무슨 년 하면서 온갖 욕을 하시는데 욕쟁이 할머니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때 마침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거실에서 그 꼴을 하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남편은 어머니를 말리면서 어머니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앞에 서서 저를 뒤로 세우고 어머니를 마주 보더니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 언제까지 저 여우 같은 것을 잡혀 살 거야? 어? 저것이 네가 번 돈 다 자기가 가로채서지. 엄마, 여행 보내주고 돈 갖다 주고 시부모는 아주 개똥으로 생각하고 오지도 않으면서 하면서 집이 울리도록 외치시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어머니 좀 그만하세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 피를 말리냐고요?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동안 남편도 참다 참다 터진 것 같았어요. 저는 머리를 산발한 채로 씩씩대며 어머니를 쳐다봤죠. 그런데 어머니는 황당해서 벙찐 표정으로 성훈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화를 낼 수가 있어? 이러면서 남편을 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푹 하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어머님은 아직도 아들이 본인 말만 따르는 순한 양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모든 게 한 번에 정리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남편 본인이 직접 정리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저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죠. 어머니, 이 사람이 왜 어머니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이렇게 못 살게 구니까 연 끊겠다고 한 거잖아요. 제가 언제까지 엄마 이해해드려야 돼요? 집에 갈 때마다 애 아빠 있는데 애 엄마 욕하는 것까지 저 참았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와서 행패 부리시는 건 너무 하시잖아요. 그러자 어머님은 울먹거리시면서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너는 밖에 나가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돈 버는데 그 돈 다 여우 같은 게 다 가로채고 하루하루 채고 너는 머슴하려고 결혼했어? 맏며느리면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할 거 아니야? 5년 동안 시댁에는 콧배기도 안 비치면서 뭐 잘났다구지. 엄마 여행은 다 보내주고 엄마한테만 잘하고 있고 그 마마걸 딸이라고.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해. 애는 내가 봐줄게. 남편은 분노를 겨우겨우 참는 듯이 입을 꼭 닫더니 이내 폭탄 터뜨렸어요. 엄마, 정말 이 정도셨어요? 엄마 아들을 와이프 등살에 잡혀 사는 아들로만 보셨어요? 저도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엄마한테 너무 지쳤어요. 이제 어머니 안 뵙겠습니다. 저도 연 끊겠습니다. 남편의 폭탄 선언에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남편이 예상치 못한 발언에 충격을 받았고요. 아들의 폭탄 선언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내 남편 팔을 붙잡으며 성훈아, 그게 무슨 말이니? 연을 끊겠다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 여우 같은 게 너 세뇌시켰냐? 안 보겠다니. 예준이는 나 안 보면 네 아버지도 안 보겠다는 거야? 우리가 예준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안 된다. 절대 안 돼. 어디 감히 부모를 안 본다고 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어떤 아들인데. 엄마 그만하세요. 어떤 아들이긴요? 저 더 이상 대기업 다니는 자랑스러운 어머니 아들 아니에요. 퇴사한 지 3년째라고요. 남편은 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손가락 3개를 펴고 회사 관둔 지 3년째라 강조했어요. 뭐? 퇴사한 지 3년이 됐어? 이게 무슨 소리냐? 너 지난주까지 회사 잘 다니고 있다 했었잖아. 퇴사했다니? 그건 엄마가 해도 저에 대한 기대가 크셔서
차마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자리가 더 잡히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중식당에서 음식 배우면서 일하고 있어요. 엄마가 그 장모님 식당에서 일하시는 모습 보신 거? 그거 사실 장모님이 일부러 가서 사장님한테 저 잘 봐달라고 하면서 도와주신 거였고요. 중식당? 네가 어떻게 그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까지 다니던 네가 왜 중국집에 다니니? 어머니는 갑자기 뒷목을 잡으시면서 쓰러지셨어요. 사실 남편은 3년 전에 너무 큰 스트레스가 와서 안면마비 증상까지 나타나고 번아웃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무조건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대기업 다니는 아들, 자부심이 강하신데 어떻게 관두냐면서 며칠 휴가 내고 쉬어보겠다 했지만 그렇게 해도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만삭이었는데 임신 내내 입덧과 조산기 때문에 몸이 많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가 태어난 날짜도 다가오는데 휴직도 안 되고 퇴사는 더욱 안 된다고 버텼지만 그런 모습 보기 힘들고 남편도 회사에 정이 떠난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그만두고 다른 일 알아보자고 행복한 일 찾으라고 했습니다. 퇴사하고 집에 온 날 남편은 만삭의 아내에게 미안했는지 제 눈을 똑바로 못 보더라고요. 저를 안아주면서 그동안 수고했다. 우리 아가와 셋이 당분간 좋은 시간 보내자고 다독였더니 그동안 힘든 마음이 무너졌는지 절 안고 울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남편의 휴식은 길었어요. 2년 정도 쉬면서 그동안 제가 아이 낳고 복직해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던 거고요. 남편은 아이를 보면서 휴식을 취했고 어느 정도 나아지자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열심히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에 남편 아는 지인이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중국 음식 할 줄 알면 먹고는 산다고 하면서 지인이 운영하는 중식당을 소개해줬어요. 남편은 처음에 음식을 하고는 라면 끓이는 정도만 할 줄 알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망설였어요. 저는 남편 앞에서는 강한 척, 씩씩한 척 했지만 친정 가서는 펑펑 울기도 했죠. 친정엄마는 제 어깨를 다독여주면서 네, 시어미는 좀 아니어도 아들만큼은 잘 키우셨어. 너 남편 하나는 정말 잘 골랐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사람의 진국이더라. 나한테 전화도 자주 해줘. 장모님 심심하실까봐 전화했다면서 얼마나 살뜰하게 챙겨주는지 정말 네 시어머니가 복덩이 데려간다고 자랑했지만 복덩이가 맞긴 맞더라. 그리고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남편은 보조일이었지만 중식당에서 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대로 해보겠다며 열심히 중식 자격증 공부하다가 요리 자격증도 따고 앞으로 몇 년 더 배우면서 돈 좀 모아 저희만의 중식당을 차리는 게 목표예요. 근데 확실히 그날 충격이 크긴 하셨나 봐요. 그래서 남편도 말을 못했겠죠. 결국 어머님이 쓰러지시고 바로 119 불러서 남편과 병원으로 옮겼는데 다행히 고혈압이라서 충격으로 잠시 쓰러진 거라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님이 정신 차리자. 남편은 어머니께 사실대로 고백했어요. 사실 장모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일 배우는 식당에 오셔서 사위 잘 봐달라며 단체 손님도 데려와 주시고 제가 중국집에서 요리 배우고 있는 것도 전혀 창피하지 않으시고 지인분들한테 우리 사위라고 소개해 주시고 생활력도 강하고 책임감도 강한 든든한 아들 같은 사위라고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그저 아들이 직장 관둔 것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 직장은 왜 관둔 거냐? 그 좋은 직장을 왜? 에휴, 그리고 그동안 왜 말을 안 한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얼마 전에 네, 이모들한테 우리 아들도 잘 다니고 있다면서 이번 가을에 너한테 여행 보내달라고 할 거라고 얘기까지 다 해놨는데 네,
이모들이 내가 얼마나 우스워 보일까?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어머니는 제가 회사를 왜 관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헤아려 주시는 것보다 제가 회사 그만둔 것만 창피하세요? 그럼 안 창피하니? 버젓한 남들 부러워하는 회사 다니는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중식당이라니. 그것도 보죠. 어디 가서 그러니 하고 있다고 하지도 말거라. 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내가 이래서 어머니보다 장모님께 더 마음을 열었나 봐요. 장모님은 제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언제나 자랑스러워 하셨고 대견해 주셨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들인 제가 부끄러우세요? 엄마는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네, 동생 공부 못해서 대학 못 가고 번듯한 직장 못 가서 지금 해외 나가서 돈 번다고 연락 한 번은 없는데 내가 더 하나만 바라보고 너 잘 돼서 넌 내 자랑이었는데 에휴 하시면서 우시더래요. 저는 아이 때문에 병원에서 일찍 나왔는데 남편 말로는 고백에도 어머니는 그저 당신 아들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 안 하시고 그저 좋은 직장 관뒀다는 것만 창피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해 오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어머니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니 어머니 안 뵙고 살게요. 어머니도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 남편은 우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병실을 나왔다고 하더군요. 며칠 후에 시아버님이 남편한테 전화해서 당신 봐서라도 한 번만 좀 집으로 와서 얘기 좀 하자고 설득하시더래요. 남편은 그래도 평생 키워준 부모인데 순간 안 보겠다고 살겠다고 한 건 너무했다 싶었나 봐요. 시아버님이 당신 봐서라도 한 번 와달라고 계속 부탁하셔서 찾아뵙고 시아버지께도 그동안 회사 관두고 중식당에서 일하기까지 이야기를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님도 남편 퇴사 이야기에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아버님도 3년 동안 까맣게 모르고 계셨으니 그러실만 했죠. 그래도 같은 가장으로서 이해하시고 그동안 힘들었겠다며 고생했다고 하셨대요. 남편은 장모님이 많이 위로해 주셔서 힘낼 수 있었다면서 장모님의 칭찬을 하죠. 어머님이 여행 얘기를 꺼내시며 너는 대체 누구 아들이냐? 어? 너 낳고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워온 건 나였어. 네 엄마는 나라고. 장모가 좋긴 뭐가 좋아? 사위는 주방에서 불 맞아가면서 가래손 베어가면서 온갖 고생하고 있는데 사위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번 돈으로 팔자 좋게 여행이나 다니면서 어머니, 그 프로필 여행 사진 제가 찍어드린 거예요. 장모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꼭 구경시켜드렸어요. 그것도 제가 하루만 휴일이라 멀리 가지도 않았고 그냥 동네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여행도 아니었죠. 근데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결혼 7년 만에 처음 모시고 간 거였어요. 너는 네 엄마가 그런데 데려가지도 않고 네? 장모만 데려가냐?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기생콩 같은 계집한테 다 뺏기고 그 엄마한테도 뺏기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은 그런 어머니 손을 조용히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버님은 어머님께 그만 좀 하라고 그 점잖은 분이 화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2달이 지났어요. 남편은 가끔씩 시아버님하고 연락만 주고받을 뿐 시어머니 연락은 절대 안 받더라고요. 매몰차게 끊음이 확실한 걸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딱 자를 줄은 몰랐어요. 근데 소름인 건 어머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신 겁니다. 어머님 번호는 차단했으니까 아버님 전화로 연락하시더니 제가 받자마자 저에게 우는 목소리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러다가 아들 잃어버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나도 남편에게 상황 들었고 대신 우리 집에는 오지 마시라고 볼 거면 밖에서 만나자고 말했죠. 그렇게 근처 카페에서 어머님과
단둘이 만났고요. 저를 보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고, 그래도 둘이서 부부가 힘을 합쳐 열심히 잘 살고 있으니 내가 늦었지만 고맙다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니니 일단 받아봐라 하시며 제 앞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요. 놓으시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고 열어보니까 현금으로 2억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이게 무슨 돈이냐 여쭤봤더니 어머님은 말을 흐리시며 우리 아들이 나중에 중식당을 개업한다면서 그때 무슨 돈으로 하려고. 이걸로 일단은 가게 차리고 나중에 천천히 갚도록 해라. 며느리에게만 우리 아들 맡길 수만은 없지. 부모인 나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태도가 너무 순식간에 바뀐 것 같아서 의심스러웠거든요.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아들에게 직장을 왜 그만뒀냐고 막 따지셨는데 갑자기 식당 차린다고 돈을 가져오시니 이상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이거 무슨 돈인데요? 돈이 어디서 나셨어요? 아버님, 연금으로 계속 지내셨잖아요. 그러자 어머님은 제 눈을 피하시면서 에이, 비상금으로 좀 있었지. 우리가 나이가 얼만데. 너는 내가 도와준다고 해도 왜 그렇게 나를 세우고 그러냐? 진짜 그때 들생 며느리라고 처음 집에서 이야기해줬었는데 그냥 좀 수그리고 들어봐라. 일단 통장 가져가서 아들 줘. 사실 2억이면 저희에게 엄청 큰 돈이긴 했습니다. 고민스럽기도 했고 남편이 나중에 가게를 차리는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근데요, 나중에 돈이 부족하면 은행에 가면 되는 일이고 제가 그동안 본 게 얼만데 이제 와서 믿고 받을 순 없었죠. 그냥 그 통장은 다시 어머님께 반납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너무 감사한데요. 나중에 식당 차려도 저희가 알아서 저희 힘으로 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쓰세요. 그러자 어머님은 얼굴이 뻘겋게 올라오시며 자꾸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말고 저를 노려만 보고 계시는데 제가 그랬죠. 아마 제 남편에게 주려고 해도 그 사람 성격상 받지 않을 거라고 그 돈 다시 은행에 넣으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정말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외국에 있는 도련님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소식 들었다면서 시아버님과 통화한 것 같았어요. 근데 거기서 대출 이야기를 도련님이 했다는 겁니다. 아니, 동생이 그러더라고. 부모님이 집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 하신다면서 전세 받아서 막으면 되니까 돈이 급하게 들어갈 것 같다면서 동생 보고 한국에 언제 오냐 물어보셨다는 거야. 갑자기 집을 전세 주시면 대체 어디서 지내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하면 남편이 그러는데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엄마는 끝까지 포기 못하셨구나. 내가 먼저 포기하는 게 빠르겠다 하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얼마 전에 들은 근황인데 요즘에는 해외에 있는 도련님한테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시고 집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들어올 거냐고 물어보면서 저희가 당신을 버렸다며 하소연한다는데 도련님 입장에서는 평생 형에게만 관심 주고 항상 자신은 뒷전이던 엄마가 갑자기 매일 영상 통화하면서 보고 싶다. 들어와라. 이러는데 그동안 자유분방하게 살아오던 삶이 있던 터라 이런 어머니 행동이 너무 숨막히더래요. 처음엔 잘 받아주다가 점점 하루에 몇 번씩 영상 통화하면서 자신에게 집착하는 어머니가 너무 숨막혀서 도련님도 어머니 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느꼈지만 저는 영원히 연 끊고 지내는 게 맞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버님 번호도 차단하기로 했고요. 어쩐지 갑자기 그리 큰 돈이 어디서 나왔나? 궁금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들하고 사이가 틀어지니까 아예 합가에서부터 지내기로 방향을 잡으신 모양이었어요. 제가 만약 그때
2억을 받았다면 어머님이랑 합가할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절한 덕분에 그 이야기도 쏙 들어가 버렸죠.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도 아들이 있기에 시어머니 같은 엄마는 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들 생각만 하며 밥 먹고 말뚝 받고 지내는 것도 행복해 보이는 삶은 아니잖아요. 그냥 자식도 귀하고 이쁘지만 본인 인생을 더 풍부하게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남편이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든 안 만나든 저는 나서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다시 만나겠다 하더라도 저는 그 의견 존중할 거고요. 다만 저는 시어머니와 연 끊는 건 계속 유지할 거고 남편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시 따뜻함을 채워나가려 노력하려고요. 다른 분들 가정에는 따뜻한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